예, 경제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 엔비디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거론이 되는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이 바로 이제 AI 열풍이죠. 시가총액 1조 달러,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열풍, AI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 반도체 산업이나 이 산업에 또 수혜를 볼 기업은 어디인지 산업 측면에서 오늘 안기현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전에 그 코로나 공급망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여쭤봤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국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궤도인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AI 얘기를 할 텐데 엔비디아가 완전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원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산업에 대한 주목, 시장의 평가는 또 업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AI 산업이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요즘 그 챗GPT 많이 쓰더라고요. 챗GPT 많이 쓰고 또 바드라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그 인공지능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AI 반도체를 현재 기준에서 만드는 곳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클 수밖에 없고요. 이 AI의 추세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AI 시대는 계속 될 거고 그 AI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가 대부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뜨지 않나라고 전망합니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쳐봤더니 꽤 일을 잘하는데 얘가 만족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U나 메모리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도 GPU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AI 시대에 이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게 중요하고 GPU라는 게 과연 뭐길래 이렇게 엔비디아가 사실 독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 AI를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방식 자체가 정립이 그동안 안 돼 있었습니다. GPU는 그 전에 있었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화면에 여러 가지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가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GPU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GPU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동안. 근데 이제 AI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그러려면 그런 알고리즘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당장의 AI 최적화된 칩은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옛날에 그 그래픽 처리하던 GPU를 AI를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AI가 이렇게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 때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GPU를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 이걸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에 특화된 보다 더 그 목적성 있는 고성능의 이제 칩들이 앞으로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서 이제 NPU라는 게 있습니다. NPU,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망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닮은 이 반도체인데요. NPU라는 걸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PU하고 NPU 사이에 많은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처리 장치,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CPU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상당한 역할을 지금의 GPU가,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수행하고 있다. 이래서 중요성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다 냅니다. CPU, GPU, NPU 다 내 역할을 하는 건데 역할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역할이. 전의 역할은 이게 그 단순한 역할이죠. 직렬 처리를 하는 역할이고 지금은 그때 처리했던 정보량보다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GPU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GPU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제 NPU라는 게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개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처리 장치들을 개발하고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면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단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죠, 이제 또 지금. 엔비디아의 예, 힘인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업황도 이제 새로운 좀 촉매가 되면서 이제 좀 선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열풍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가 다 올랐지만 특별히 SK 하이닉스가 주목받으면서 더 좀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소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엔비디아와 연결된 그 접점은 무엇이냐? 예,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CPU든 GPU든 NPU든 다 D램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 D램하고 네네. 짝입니다. 예. 전에 이제 인텔이 만든 CPU도 D램이 짝이었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GPU도 D램이 짝이 돼야 되고요. NPU도 D램이 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 짝이 돼서 연상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CPU가 많이 팔리면 D램도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고. 근데 GPU가 많이 팔리면 또 우리가 좋아져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D램을 70% 이상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D램이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려요. 그럼 당연히 D램도 그 짝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겠죠. 근데 GPU가 지금 현재 CPU보다 훨씬 고성능이거든요. 그러면 D램도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고용량의 고성능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고성능 고용량으로 대표되는 그 D램의 이름, 이 패키징 이름이 HBM이라는 겁니다. 네. HBM. 그래서 HBM을 언론에서는 엔비디아 GPU에 그 사용되는 HBM은 하이닉스 걸 많이 쓴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개 하잖아요. 네. 아마 이 탄력성으로 봐서는 하이닉스가 좀 좋겠죠. 예, 시장에서의 탄력성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도체만 한다는 거고요. 예,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면 삼성이 뭐 더 사실 앞서 있으면 앞서 있지. 그러니까 HBM 같은 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에서는 이런 걸 그러면 안 하나요? 합니다. 예. 예, 합니다. 예.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 그거는 이제 뭐 인텔이나 뭐 다른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이 삼성전자하고의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 구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퓨어 업체로서의 하이닉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그거 조금 체크할게요.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은 어쨌든 GPU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GPU 시장을 사실 장악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그 GPU 시장에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차세대 아까 NPU N이죠 N. 예, N. 네. 예. 뉴럴 예, N. 그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GPU 시대에서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뭐 마켓 시어나 비중이 어느 정도 90% 됩니다. GPU 시장에서 90%가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압도적이군요.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엔비디아의 그 효과가 지금은 엄청나게 뜨거운데 워낙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어제 전날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받으니까 그래 너무 과했잖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런 지금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저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익이 되면 자본주의 시장에는 다 경쟁자가 뛰어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서히 공급이 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그런 지속 가능한 수요가 있겠느냐 혹은 공급 초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르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던데요. 수요는 계속 창출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나 바드나 이런 데 열광을 하거든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텐데요.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 하는 곳은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데이터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투자 계획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서버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그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거다. 공급 과잉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있을 수 있는 의문을 다 달 수가 있죠. 그러나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을 맞출 수 있느냐, 그쪽에서의 적합한 상품이 개발된 이게 관심이지.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B2B 영역이니까 또 뭐 우리가 반도체 가격도 크게 영향은 또 안 미칩니다. 네. 이게 이제 최종 소비자용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B2C 영역이라면 B2B 영역이니까. 뭐 수요만 창출되면 계속 이제 뭐 수요는 계속 창출될 거고 그게 공급이 좀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이 AI 열풍의 근원은 뭐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지금 만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를 드릴 텐데 사실 그 산업은 또 미국의 이 자본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실 그죠? 전 세계 자체가 어쨌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도 그렇고 전기혁명도 그렇고 인터넷혁명도 이 AI가 새로운 그 혁신, 소위 이제 판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로서 시작됐다라는 시각이 물론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런 거 옛날에도 있었거든. 뭐 메타버스 최근에 들어서 그렇죠.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NFT 예를 들면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 아니냐? 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문직이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인공지능 처리와 옛날은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우리 챗GPT 나오면서 인공지능 이거 더 이상 좀 발전시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처리가. 근데 이게 지금 챗 GPT나 바드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전자제품에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그 다클 버블하고 다른 양상.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도 이걸 통해서 많이 바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닷컴 버블하고는 비교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가 측면에서 아마 우려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닷컴 버블처럼 뭐 기술자라고 해서 AI 붙었다고 해서 뭐 500% 1000%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은 트렌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짧은 트렌드를 우리가 뭐 패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패션, 트렌드, 메가 트렌드,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사회에 접어들면 컬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소위 메가 트렌드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뭐 진통이냐 이런 건데 큰 어쨌든 메가 트렌드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컬처까지 간다고 봅니다. 컬처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엄청난 이제 변화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메타버스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메타버스 엄청나게 지난해 뭐 저희가 열광했다가 지금 아니잖아. 아닌 게 아닌 거죠. 그죠? 사람 물밑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메타버스는 개념적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적이고.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또 다 써요. 개인.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부각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엔비디아도 뭐 갑자기 지난해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올해 뭐 했겠습니까, 그죠? 쭉 해온 겁니다. 쭉 해왔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무르익고 발현이 되는 시기가 그런 건데요. 엔비디아의 GPU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90%라면 엔비디아는 일단 인정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돈 잘 벌어도 또 R&D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났더라고요, 그죠? 경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는 오케이 인정, 열심히. 그러니까 선두가 잘하는 친구가 잘하면 쫓아가기 어려운데 어쨌든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하려고 하는 혹은 경쟁 가능한 후보군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그 우리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도전할 겁니다. 퀄컴 또는 애플,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도전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NPU를 하는 기업들 아마 잘 되면 굉장히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도 NPU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내에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키워드 하나 주셨습니다. 그죠? CPU, GPU를 넘어서 NPU라는, 그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글로벌리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모르기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예. 국내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이 있다 그러셨는데, 어떤 뭐 대형 반도체 업체들 혹은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면 반도체 업체에서 우리가 상장은 안 돼 있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AI 반도체는 스타트업입니다. 예, 이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 안 됐고 네. 또 새로운 반도체고 네.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고요. 예. 상장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업체들을 좀 저희들이 알려고 하면 어떤 공부 혹은 뭐 반도체 산업협회 가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저기 경로는. 인터넷 눌러보면 나옵니다. 아, NPU에서.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몇 개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서 그냥 밝혀도 되나요? 말씀 좋죠. 예, 네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퓨리오사라는 회사, 퓨리오사. 네네. 그리고 리벨리온, 네. 예, 그리고 사피온,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는 회사고요. 예. 스타트업 중에 예, 기존 회사들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스타트업 중에 네.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회사들입니다.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는 이미 먹은 PF나 야, 그 돈 되는데 어디야 가서 뭐 너네 돈 필요하지 않니? 뭐 이렇게 겁적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아니, 돈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또 들어가 있을 거고. 다만 저희 방송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을 이제 알지만 사실 지금으로선 직접 투자하기 어렵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쨌든 간에 또 주식시장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즉 상장을 통해서도 어떤 업체가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 NPU 쪽 얘기 오늘 말씀하신 거 도움이 됐습니다. 안기현 전문님과 이제 AI 산업 간다는 얘기 쭉 했고요. 이번에 이제 파트 2에서는 그래서 가장 이제 연관 있는 쪽이 아까 실체 말씀하셨는데 실체가 있는 쪽이 어쨌든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쪽으로 해서 그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야기까지 엮어서 반도체 얘기를 하면요. 반도체의 소위 지금은 1분기까지 엄청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황 터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올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3, 4분기 말쯤은 이제 저점이 온다. 저점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저점이 오면 저점 이후에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수요자는 싸게 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가는 순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저점이 언제냐 이건데요. 올 초에는 3, 4분기 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올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산의 효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고요. 언제요? 6월. 올 초부터 감산을 시작했으면 6월이 되면 효과가 납니다. 본격적인 효과가.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3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고요. 그 이후 계속 갑니다. 감산 효과가. 삼성전자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세를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마 2, 4분기 말부터는 이 감산의 효과가 시장에 미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점이 중요한데요. 빨리 살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빨리 사기 시작하면 같이 경쟁적으로 사기 때문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안에는 저점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전망은 해봅니다. 통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혹은 그 이후에서 3분기 혹은 그 이전 정도로, 그죠? 결 자체가 조금 더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으로 인해서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감산 효과가 밑에서 이제 작용하고 있다. 그 메모리 가격 떨어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많이 약해졌죠. 우리 요즘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게 둔화됐다고 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존의 재고가 좀 줄어들거나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수요 단이 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사려는 수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수요가 늘어야지 수요가 느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의 수요가 쭉 늘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면 쭉 늘고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작년 4사기부터 휴대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휴대폰 수요가 중국 발로 보면 중국에서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 휴대폰 수요 자체가. 그럼 이제 메모리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중국에서. 그래서 수요단은 휴대폰 수요가 높아지면서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대신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격차가 커지면서 가격이 높아질 것 같아. 이렇게 전망은 해보고요. 근데 가격이 높아지면 어쨌든 뭐 챗GPT 때문에 GPU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GPU 투자하면 D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GPU 수요가 많아지면 D램 수요도 같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대규모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대규모 구매하는데 조금 딜레이를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서버 투자를 시작만 하면 그거는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제 3, 4분기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지정학적 문제를 좀 본다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그 다음에 가장 전략적인 반도체 산업을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사실 좀 끼어 있기도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일본이 갑자기 부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런 우리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런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떤 논리일까요? 지금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를 못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장비를 안 주니까.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제조 규모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로 전에 그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중단된 것처럼 반도체가 있어야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에 중국이 첨단 제조를 못하고 대만이 규모를 줄일 때 일본은 늘린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을 확보해서 TSMC 투자를 요청을 해서 TSMC 공장을 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 형성해서 최첨단 제조 시설을 짓겠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 명이 라피더스라는 겁니다. 미국 IBM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제조 산업의 부활이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게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정책적으로 그런 지정학적인 약한 고리를 보고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근데 글로벌 업체들이나 수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더 일본도 예전에 강국이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곳은 한국 아니야?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문제는 없고요. 시스템 반도체 문제가 사실 있고요. 대만에 있는 제조 공장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서 한다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데 막대한 현금을 줍니다. 공장 짓는 돈의 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공장 하나 질 때마다.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국내 업체들에게 세액 공제나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외국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들렸고요.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감산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투자를 어쨌든 간에 불여 울급한 것 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이러면 소부장들은 어쨌든 낙수 효과가 적을 것도 같고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쪽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분야가 있으면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제조 기업이 감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장비 업체들이 제일 어렵고요. 소재 업체는 이제 운영은 되니까 괜찮은데요. 좀 회복이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 업체들은 장비 업체들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이. 그다음 이제 소재 업체들이 또 그다음 좋아지고요. 장비 업체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들도 서서히 주목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AI와 관련된 칩을 좀 만들거나 그런 스타트업들도 주목해 보고요. 궁금한 건 많지만 네, 욕심 버리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 엔비디아 효과의 AI 산업 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향들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